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명회 오셨고 설명회 듣고 계신데, 첫 시간에 이제 김영남 변리사에서 그 설명에서 무슨 과목이 있고 뭐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설명회 들으러 오셨으니까 이제 모두 지금 변리사 시험 준비가 처음이신 걸로 이제 제가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민법 강사이기 때문에 민법에 대해서 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장짜리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 로마제법 민법의 특성이다. 이러면 일단 그 과목 설명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제 설명이니까 1차. 그죠? 일단 1차. 1차는 객관식이다. 2차는 논술형이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민법은 1차 과목에만 있어요. 2차는 민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은 객관식만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교시가 뭐 이제 산업재산법법 배우고, 두 번째가 이제 민법, 세 번째가 이제 자과. 이렇게 이제 1차는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세 과목 보시게 되고, 각각 이제 100점씩입니다. 그죠? 100점씩. 40문제씩. 그죠? 40문 100점. 자, 그런데 이제 산재법은 이 안에 뭐 이제 뭐 특허법, 그 다음에 뭐 상표법, 디자인법, 특상제 이렇게 부르는데 세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도 이제 아시다시피 물, 화, 생, 지 이렇게 이제 네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이 단일 과목. 이제 단일 과목으로는 배점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 이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40문 100점인데, 이게 이제 민법은 크게 이제 목차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목차가 있겠죠. 민법도. 그래서 크게 대목차를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제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여러분 이제 처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이제 채권 총칙이 있고 또 채권 각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어로 나눠볼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40문제인데, 문제가 보통 보면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총 40문제 가지고 100점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민법의 특성도 있고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대인데, 밑줄만 따라오세요. 일단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법 제 기본서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고, 제가 쓰는 이제 기본서가 포인트 민법이라고, 이제 나가다 보시면은 저기 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9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나가시다가, 뭐 오늘은 뭐 내용 보시는 게 아니라 나가시다가 견본 보고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래서 950페이지고, 여기 이제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50회를 하게 됩니다. 50회. 그래서 월화수목금 평일에 이제 월화수목금 강의하고, 지금 이제 기본 강의는 거의 끝나고 있어요. 지금 한 45회, 지금 실강으로 44회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50회, 일주일에 5회씩 가면 이제 10주가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5회씩 10주. 10주면은 계산하면 이제, 그죠? 4주인 주도 있고 5주인 주, 하여튼 한 2개월 반 정도 걸립니다. 기본 강의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이만큼 양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제 1년 단위로 가잖아요. 우리 수험 기간이. 왜냐하면 우리 시험 1년에 한 번, 1차 시험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2월 18일에 반대. 23년 2월 18일에 반대.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날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쯤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년 또 뭐 24년 뭐 2월 뭐 날짜는 제가 이제 모르겠지만 2월 셋째 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험 기간이 이제 1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하고 산재법 이제 과목은 세 과목인데, 민법 기본 강의만 듣는데 2달 반을 써야 된단 말이죠. 보통 이제 2월 18일부터 바로는 시작 안 하고 주로 이제 보통 한 3월 초. 저희도 뭐 이때쯤 개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3월 초에서 2달 반 지나면 한 5월 중순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민법만 기본 강의.
그리고 뭐 이제 수험생들마다 이제 무슨 과목을 먼저 하는지는 뭐 자기 선택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모든 법학의 기본적인 법학이 이제 민법이다 보니까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을 가장 처음 봅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을 이제 처음 시작해갖고 이제 2달 반쯤 이렇게 보시게 된다. 그죠? 그만큼 이제 양이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어려운데 이렇게 양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는 이제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대목차를 이렇게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죠? 이 민총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총이 뭐냐면 이제 물권하고 우리 민법에서 권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물권, 채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물권과 채권이 공통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민총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죠? 쉽게 얘기해서 민총을 뭐 내가 제대로 이해해보겠다 그래서 민총만 100번 읽었다. 민총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걸 좀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뭐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민총을 처음 읽을 때는 얘네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민총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민총을 예를 들었지만 물권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게 변동이 되려면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채권을 매개로 해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과정으로 물권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권법하고 채권법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채권 충칙하고 각칙도 연결이 당연히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순서대로 배운다고 그냥 순서대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셋째 줄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있고 물권하고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 모두 섞여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을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때 뭐 덧셈 뺄셈부터 뭐 구교단 외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수험 기간이 딱 1년이다 보니까 민법에도 단계가 있는데 그냥 1년 만에 그냥 쫙 해야 돼, 이걸.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민총에서도 뭐 고3 수준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이 뒤에 있는 초등학교 수준도 이제 모르는 채에서 이거 고3 정도의 그 단계에 해당하는 걸 그냥 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를 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여러분 수험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회독이라고 그러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1회독. 다시 돌아서 2번 봤다? 2회독. 다시 돌아서 또 한 번 봤다? 그럼 3회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1회독하고, 그러면 이제 대강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대강의 내용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얘네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쌓이고 보면 얘네들이 훨씬 각 부분이 잘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회독만 갖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또 밑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죠.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에 이거 1회독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기본 강의 따라오면서 1회독 하면 이게 50주, 50회. 그죠? 2개월 반 정도 걸린다. 그리고 한번 보고 이제 돌아왔더니 그 전에 한 번 봤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또 너무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독을 해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기간이 너무나 벌어져 있으니까 맨날 까먹고, 그죠? 또 보면 또 새롭고 맨날 새롭고, 그죠? 이런 게 이제 민법의 어려움이다. 그죠? 그래서 입문할 때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므로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상적인 수험생을 보면 한 3회독 정도 돼야 그때야 이제 좀 제대로 좀 알아가는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법이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 때문에 민법이 어렵다. 그럼 이제 결론이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밑줄 따라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들 보면 공부하겠다고 들어와서 민총 보고 이제 중간에 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안 한다고 또 나갔다가 다음에 들어와서 또 민총 보고, 그죠? 뭐 민총만 한 5번 봤다.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됩니다.
제대로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돼. 얘네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서 보고 돌아서 또 보고 그럴 때 이제 실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그래서 넷째 줄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우, 그러니까 수험생들 보면 성격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못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꼼꼼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일단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공부하는 게, 그게 일단 민법의 공부 방법으로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일단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밑줄은 안 꺼였지만, 우리 이제 강의 커리큘럼 보면 기본 강의하고 나중에 중급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기본 강의 때 1회독, 중급 강의 때 2회독, 객관식 강의 때 3회독 뭐 이렇게 이제 저절로 3회독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와도 한 3회독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법은 너무 많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면 돼 있고,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있는데, 자, 김영남 변리사님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공계열이세요. 그죠? 대부분 이공계열인데, 그럼 이제 자연과학에는 이제 뭐 도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게 물화생지 4과목이다 보니까 자기 전공 과목은 그래도 잘해도 나머지 과목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문제들이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 자과를 보통 60점 정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만다 그러면 70점 정도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커트라인은 올해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71점 요 정도 나왔는데, 작년 커트라인은 뭐 81.6인가 뭐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커트라인만큼 딱 맞춰서 공부해야지,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리고 이제 재작년은 너무 쉬웠고, 작년은 너무 쉬웠고, 올해는 너무 어려가지고 얘네들은 기준이 좀 될 수가 없고, 통계를 보면 대부분 한 77점에서 78점. 그러니까 이제 출제기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 뭐 산인공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 커트라인쯤은 한 77에서 78 정도로 목표로 출제하는 게 그 통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커트라인이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연과학을 진짜 잘 맞아야 70점이고, 보통 커트라인 합격하는 분들 보통 자연과학 한 6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점수를 어디서 채워야 되냐? 여기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90, 90을 찍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영남별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법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민법을 정복하는 거는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한, 그러니까 커트라인 넘긴 그 친구들의 통계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왜냐? 이게 사실은 이게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과목이면 한 만큼 나옵니다. 그냥 딱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제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또 민법을 열심히 해서 점수를 못 맞아 놓으면 1차 합격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2페이지 가보시면 맨 윗줄,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이제 1차 합격이 어렵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돼인데, 제가 이제 뭐 목차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써놨는데, 여러분들 사실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사라고 뭐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적인 상황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근데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험에 들어오고 나면 그것들이 막 다 초기화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공부 도사들인데도 들어와서 보면 이제 막 제대로 못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1번에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가르치고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이해가 최우선입니다. 당연히 최우선이죠. 그런데 우리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막 못 넘어가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죠? 그냥 뭐 처음에 잘 물론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저 같아도 민법이, 그러니까 이거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뒤에 것까지 다 끌어가서 설명드리고 다 이해시키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해시켜 드려요. 막 뒤에 있는 거 끌어 설명드리고, 막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어찌 이해시키고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이쪽에 너무 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수험생들 보면 이 암기를 뭐 경시하는 걸 떠나서 암기를 어떻게 보면 암기를 좀 이제 뭐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암기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수험생이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이 암기를 아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암기의 중요성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줄 따라오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데, 다음 주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이걸 모두 암기를 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줄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이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 지식에도 단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 개념이나 응용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해 집중으로 치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죠? 그런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그러니까 민법 기본 강의 시작해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같은 거는 이제 암기를 해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 보시면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만나면 처음에는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외우고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판례가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진도가 안 나요. 이게.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본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냐? 안 되고, 그죠?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이러한 방식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 그래서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외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만나서 민법의 앞과 뒤가 막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막 높아져요. 그죠? 수준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결국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건데, 아래 밑줄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만 안 되고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은 선 이해 후 암기인데, 우리 민법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선 암기 후 이해 이런 방법도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써야 돼. 그래서 좀 외워놓고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막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였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는 객관식이고 우리 민법은 1차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은 객관식만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오지선다 해갖고 1번, 2번, 3번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쓰면 5, X, 5, 뭐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민법 지식이 많아도 이 객관식 문제를 풀려면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 그죠? 출제자 의도도 좀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줄에 쓰였지.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만 열심히 본다고 점수 나오는 게 잘, 물론 기본서 가장 열심히 봐야 되지만, 그래서 객관식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객관식 문제의 중요성을 제가 좀 이제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법 강사님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법 강사님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까지는 기본서만 보고, 그냥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까지는 기본서만 보고, 객관식 강의 시작할 때 이때부터 객관식 문제 풀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 강의 풀 때부터 기출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풀게 시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 교재 시리즈가 포인트 민법 시리즈인데, 포인트 민법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에 OX 지문집이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제 객관식인데, 이게 자그마치 한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가다가 뭐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나가다가 두께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OX 지문집은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모아가지고 이걸 그냥 OX 지문처럼 형식으로 이걸 다 띄워가지고 지문집의 형태로 만들어놓은 이거는 한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기본 강의부터 보면서 객관식 문제집 이거 두꺼운 거 다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이 OX 지문집을 이제 같이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시간에 이제 진도 한 20페이지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20페이지 나간 부분에 OX 지문집 풀어오면 2교시 할 때 한 2, 30분 정도 할애해서 그 지문집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이제 객관식을 좀 병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할 때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제 강의 듣고 읽어본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보고 가면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 건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변리사 변호사 기출문제 정도는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풀면서 같이 가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OX 지문집 같이 가고 중급 강의 때도 OX 지문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놓으면 나중에 결국 객관식 강의 갔을 때 이제 한 1400페이지짜리 이건 두꺼운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미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훨씬 쉽게 객관식 문제집을 접근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도 무슨 먼저 기본 강의 듣고 나중에 문제 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객관식도 좀 병행을 좀 해주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넷째 줄 보시면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객관식 문제집 그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게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에서 읽은 내용을 이거 문제를 풀어서 맞췄으면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되고. 그죠? 그래서 또 기출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됨으로써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시켜준다. 그죠? 결국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야? 기출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3회독 정도 되면 기본서만 봐도 이거 기출 나왔던 거지 안 나왔던 거지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의 수강하시고,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이하고, 요 순서로 그냥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는.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법학 과목은 이게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조문, 판례, 이론. 이 조문은 여러분 느낌 오시겠지만 그냥 법규잖아요, 법규. 우리 민법은 그 1066조까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법은 시험범위에서 배제가 돼요. 그래서 1조부터 766조까지. 이게 재산법이거든요. 이걸 배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민법 규정이 있다. 이게 이제 조문이라고 하고. 판례는 뭐냐면 대법원 판결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조문도 완벽하지 않아요. 조문도 우리 민법은 조문이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도 그래도 조문에 없는 어떤 사회생활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조문 찾아보니까 없다. 그죠? 그럴 때 뭘로 채워줘야 돼요? 판결이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문이 있긴 있는데 좀 잘못된 조문 같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판례가 고쳐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대법원 판결. 근데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견해대립. 이게 우리 법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2 더하기 2는 4처럼 딱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A라는 사회문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생활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자는 견해, 이렇게 처리하자는 견해, 이렇게 다룰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견해대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견해대립 있다는 얘기는 OX를 찍을 때 정답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7, 80% 돼요. 그래서 판례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한 20%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론은 나와봐야 뭐 5%에서 10% 정도.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이론이다. 그냥.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중이 이렇게 판례가 가장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민법 공부할 때 판례를 많이 봅니다. 판례 공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에 소홀해지냐? 이제 조문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례가, 민법 판례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문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 판례를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체계가 잘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조문이 빈 부분이나 조문이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주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조문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공부를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문에 소홀해지고, 실제로 비중은 많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이거는 다 맞췄는데 이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아깝게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차이가 나버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민법 공부를 시작할 때 조문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조문의 중요성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조문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는 이런 거 이제 습관을 잘 들여야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쉽사리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1년의 수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이면 기간이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에게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은연중에 글 안에 써놨지만 수험생들은 진입하자마자 그때부터 시간적 제약에 쫓기는 거예요. 항상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차를 넉넉하게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려면 사실은 1년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양은 막 이 정도 되는데 시간이 1년밖에 안 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문의 중요성을 알아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저절로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막으려면 미리 습관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에 이제 문단 보실게요. 셋째 문단 보시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국어적으로 조문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국어적으로 판단하겠죠. 그죠? 그런데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 조문만 봐도 이 조문에 딸려있는 판례가 있고 이 조문에 딸려있는 기출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야 돼. 그 정도로 숙달이 돼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죠.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조문을 읽으면서 둘째 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관련 판례, 기출문제 이런 게 줄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돼 나중에. 그죠? 근데 그러려면 다음 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적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이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지만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초심자라면 이게 중요한 얘기야.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그래도 이건 일단 습관 잘 잡으면 일단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컨대 이제 이 동네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컨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절대로 놀면서 오면 안 돼요. 그냥 조문집 보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죠?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이제 조문을 좀 중요시하는 습관을 좀 잘 들여놓자. 그죠? 그래서 항상 조문집 보고 열어보고 확인하고, 처음에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이제 입체적으로 저절로 읽어질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런 취지다. 자, 근데 이제 4번 교재의 선택 나왔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수님 교과서가 있어요. 제가 쓴 포인트 민법은 이거는 수험서죠, 수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도가 달라요.
그죠? 예. 이 제가 쓴 포인트 민법 수험서하고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학술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교수님들은 관심이 어딨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죠? 우리나라에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이 조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또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은 조문과 판례를 어떤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이론, 그런데 견해들,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제 책이 아까 95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냥 20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학설 대립이 무지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는 너무나 이제 좋은 책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은 1년 만에, 그죠? 이 조문 판례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시험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수험서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교재의 선택은 그냥 너무 방대한 교수님 교과서 이런 거 그냥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그냥 수험서로 봅시다. 그죠? 그 얘기고.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써있죠. 그죠? 거기 한자로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학습이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학습에서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을 안 꺼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보통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대요. 수험생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강의만 듣고 복습을 안 하면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실제 수험 생활에 들어가 보면 하루하루 나태해지기도 하고 갤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해나간다는 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처리하고 간다.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이제 처음에 그리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기출문제.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나왔다. 2020년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시면 매년에 나왔다가 얘는 1년 나오고 안 나오죠. 얘도 1년 나왔다 안 나오죠. 얘도 1년 나왔다 안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매년 나와. 매년 나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부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이 노래는 매년 나오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수험생들을 보면 항상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시험에 들어와서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 틀려갖고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년에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쌓이니까 결국 이런 문제까지 너무나 세심하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공부 범위가 일단 이만큼 해야 될 범위가 이만큼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늘리는 사람은 이게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산재법 가서도 또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자연과학 가서도 또 늘리고 있고. 그러면 남들보다 공부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공부량은 2배가 되는데 시간은 딱 한정적이죠.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수험 기간 1년.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어디서 빵꾸가 나요? 여기서 빵꾸가 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거칠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좀 거칠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이거 다 알고 나서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다 알고 나서 이거 볼 수 있는 수험생들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수험생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적 호기심. 아까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문에도 없어요. 판례도 없고.
그런데 수험생들은 보다 보면 이거는 중요한 사항 같은데 왜 판례 없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이건 수험에서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험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된다? 학자분들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죠? 교수님이나 뭐 대학원생이나 뭐 학자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건데 자꾸 보고 앉아있고 막 고민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소중한 시간들이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마스터하고 이쪽으로 뭐 눈길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다 보면 저절로 막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다? 불합격의 지름길이다.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여기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답답한 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일단 잘 됐다고 인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 안 됐다고 이제 와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거 틀려서 떨어진 줄 알아요. 그냥 이거 틀려서 떨어진 줄 아는데 제가 문제 보잖아요. 이거 다 나가 여기 있는 거 다 나가 있어. 예,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험생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량을 함부로 늘리면 이거 불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의 조절.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이게 이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지 잘 모르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출문제.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만 해도 지금 10몇 년이 쌓여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 시험을 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만큼을 해도 결국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질문 나와요. 그래도 처음 보는 질문 나와요. 그죠? 어차피 다 똑같아.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기본 강의하면서도 기출문제 풀라고 이제 풀어드리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 일단 범위 확정이 돼요. 범위 확정이. 요런 건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요런 건 좀 뒤로 밀어놔도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실게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밑줄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 더 넓게 더 깊이 막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그냥 내가 보는 교재 혹시 빠져있는 판례 있냐, 또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또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가고 이렇게 공부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다? 불합격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밑줄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이거는 수험생활 내내 이제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시험이 매우 어렵게 되긴 했는데 수험생들도 이제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수준 높은 수험생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이제 저절로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커트라인 보면 남들 못 맞는 문제를 까지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래 밑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싹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해서 딱 그만큼 시험장에 들어갈 때 중요한 건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 날짜가 이렇게 왔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날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날짜에 그냥 끌려 달아요. 수험생들 보면 그냥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날짜가 돌아오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험생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공부 분량을 늘려갖고 이 공부 분량을 늘리면 그만큼 횟수가 줄어들어요. 한 7회독, 8회독 할 거를 3회독밖에 못하고 들어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모든 부분이 그냥 힘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날짜 되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좋겠어요? 결과 안 좋겠죠. 그죠? 하지만 적절히 제어를 잘 해가지고 내가 이제 최소한 이것만큼은 안 틀려야겠다. 딱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자기 걸로 완전하게 선명하게 만들어 딱 이 시험 날짜까지 선명하게 만들어 들어가면 이만큼 공부한 사람보다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붙어요. 이해가 되시면 무슨 얘기죠? 그래서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굵은 글씨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합격에 더 가까워져요.
되셨죠? 그죠? 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하는데도 1년 금방 가요. 예, 그 얘기 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마치면 이제 보실게요. 그 속된 말로 우리 강사들이 1차 시험은 이제 처음에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합격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조차 수험생들이 못 따라오니까 이제 1차 합격이 안 된다.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2장짜리 제가 오늘 드렸는데 수험생활 내내 이 가이드 그냥 옆에 두시고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때마다 이 글 한번 읽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일로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챙겨주시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적어드린 글들이 1회독할 때 읽는 느낌하고 2회독하고 읽는 느낌하고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제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공부 방향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력 다 해요. 노력 다 해. 그래서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길이 이렇게 합격의 길이 여기 합격 여기 길이 있는데 수험생들 보면 맨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종합반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맨날 상담해갖고 일로 가고 있으면 야 일로 가라. 야, 이게 아니다 일로 가라. 맨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냥 여기까지 이제 보고 오늘 제가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마 민법부터 시작하시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뵀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민법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